능선 위로 초봄의 바람이 매섭게 스쳤고 회색 잡종견 바람은 봉분 앞에서 몸을 잔뜩 낮추었지요. 서수빈은 목줄을 당기며 멈추라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개는 갑자기 앞발을 넓게 벌려 흙을 헤집었고 축축한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었지요. 자갈 긁히는 소리가 골짜기 공기를 가르는 동안 가족들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이었고 어머니와 작은 이모 그리고 남동생 서율은 조용히 제사상을 정돈하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깊게 파고들자 묻힌 곳에서 텅하고 속이 빈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비는 본능처럼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쓸어냈지요. 삭은 풀뿌리 사이로 녹얼룩이 핀 양철 도시락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테이프가 촘촘히 감겨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전의 시간처럼 무디게 달아 있었지요. 서율은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건 아버지가 남겨두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부적처럼 쥐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먼저 떨렸고 눈빛이 그 뒤를 따라 흔들렸지요. 수비는 도시계획과 공무원답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류와 절차로 세계를 정리해온 사람이었고 오늘도 단정함을 잊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나 도시락통을 품에 안는 순간 단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전 현실적이던 아버지가 묘 곁에 무언가를 묻을 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그가 남겼던 음성 메모가 문득 떠올랐지요. 정류장 가로수 아래 파란 리본을 찾아보라던 농담 같은 문장 말입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묘하게 선명해졌습니다. 작은 이모는 주변을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산바람이 세요. 여기서 열면 흙먼지 들어갈 것 같아요. 수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지금 확인해야 마음이 가라앉겠다고 자신에게 천천히 설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은 코끝을 도시락통에 대고 낮게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막 섞인 소리였고 그 소리는 살아있는 누군가의 신호처럼 들렸지요. 수비는 장갑을 끼고 테이프 가장자리를 칼끝으로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접착제가 오래 굳어 끈적한 실이 길게 늘어났고 뚜껑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숨을 고른 뒤에야 바스러지는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 구식 카세트 테이프 한 개, 새끼줄로 묶인 작은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선미 씨가 오면 전해주길. 못 오면 수빈이가 대신해주길. 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제사상 위 종이잔을 스치고 가자 촛불은 잠깐 흔들리다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요. 수빈은 봉투를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겹겹의 종이 사이로 누군가의 시간이 눌려있는 모양이었고 그 무게가 오늘의 산등성이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골짜기 앞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균형을 되찾으려 했지요. 바람은 꼬리를 낮게 흔들며 봉분 곁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제사 그릇을 모으고 작은 이모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서율은 말없이 수빈의 옆에 섰지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오후 햇살에 길게 겹치며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빈은 도시락통을 다시 닫아 가슴께에 붙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먼 곳의 도로에서 버스 브레이크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가 기억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퍼져나갔지요. 수빈은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바람은 능선을 넘어 골짜기 아래로 흘렀고 들풀은 한 번 고개를 숙였다가
곧게 섰습니다. 오늘의 결심은 아직 문장으로 다 적히지 않았지만 첫 줄은 분명히 쓰여졌습니다. 이 가족이 모른 채 지나온 시간의 주름을 지금부터 펴보겠다는 다짐이었지요. 서정도 씨는 평생 시내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버스는 늘 시간표에 맞춰 움직였고 그의 삶도 그랬지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정류장 끝에 서 있는 노인이나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아이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툰, 그래서 오히려 따뜻함이 깊이 숨어 있는 사람이었지요. 수비는 도시락통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지요. 손끝엔 기름때가, 눈가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고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밖을 자주 나갔습니다. 그 무렵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선미. 하얀 얼굴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는 손등, 그리고 조심스러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지요. 그날 아버지는 그 여자를 집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짧게 말을 나누었고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말없이 문을 닫고 들어가셨지요. 그 후로는 식탁 위에 늘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건네던 그날 이후 어머니의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비는 그 장면이 떠올라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시락통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묘하게 무게를 더해오는 듯 했지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 휴대전화에 남겨두었던 음성 메모 한 줄. 수빈아,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정류장 가로수 아래 파란 리본을 찾아라. 그때는 장난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양철통과 열쇠, 그리고 선미 씨라는 이름이 모든 조각을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던 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열어볼까? 수비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 흑백 사진 2장, 그리고 노란 종이에 눌린 아버지의 글씨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비 오는 종점 앞에서 우산 하나를 나누고 선 아버지와 어린 남자아이, 그리고 선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아래에서 셋은 낯설게도 따뜻해 보였지요. 두 번째 사진은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내미는 손. 그 손등엔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빈아, 선미 씨는 북에서 내려와 여러 번 쫓겨났고 아이 윤희는 대한민국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버스에서 모은 상생기금 일부를 이 가족에게 썼다. 내가 떠나면 이들도 밀려날 것이다. 금고 열쇠는 노량진 신협. 그 안에 후견 절차 서류와 약간의 돈이 있다. 내가 싫다면 거절해도 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도 밖의 사람을 지도 위로 데려와야 한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이모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 말이 공기 중에서 부서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봉투를 덮으며 작게 떨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작은 이모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날 담장 밖에 도시락만 두고 갔던 여잔가 봐요. 빚쟁이한테 쫓긴 눈치였어요. 수비는 봉투를 다시 도시락통에 넣으며 말했다죠. 아버지는 이유 없이 이런 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 빛이 서서히 고였습니다. 도시락통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희미한 무늬를 그렸고 그 무늬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은 이제 흙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시작하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선미 씨를 찾아야겠어요. 그 말에 바람이 짧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래요. 가보조라고 답하듯이요. 능선 위의 바람은 조금 더 부드럽게 불었고 하늘은 오후 햇살로 번져 있었습니다. 수비는 도시락통을 다시 품에 안고 묘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묘비 뒤편 들꽃들이 바람에 고개를 흔들며 마치 누군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진심을 따라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수비는 양철통을 품에 안은 채 출근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요. 도시계획과 사무실은 늘 그렇듯 서류와 민원인들로 분주했습니다. 수비는 업무 결제 서류 더미 속에서도 머릿속의 한 장면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 있던 이름, 윤선미. 그리고 지도 밖의 사람을 지도 위로 데려오라는 문장. 그 한 줄이 마음속에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수비는 곧장 문제의 주소지를 향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새벽방 집 뒤, 새방, 12월 이전 퇴거 통보. 그 동네는 그녀가 근무 중 담당했던 재개발 구역이었지요. 이미 철거 안내문이 붙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 끝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흩날렸습니다. 낡은 간판이 덜렁거리며 바람에 흔들렸고 사람의 발자국보다 고양이의 발자국이 더 많았습니다. 폐업한 빵집 앞에서 수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이라는 단어가 반쯤 지워진 간판. 유리문에는 이전 준비 중이라는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창문을 들여다보았지만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바람이는 낮게 짖었습니다. 걔는 코를 바닥에 박고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이 뒤따라가자 좁은 골목 끝에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바람은 그 앞에서 멈추더니 짧게 2번 짖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어린 소년의 얼굴이 살짝 내밀렸습니다. 앙상한 팔, 초점이 흔들리는 눈. 수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윤인이? 소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여자가 뛰어나와 소년을 감싸 안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선명한 손. 윤선미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곧 나갈 거예요. 수비는 급히 도시락통과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순간 선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분은 제 삶의 마지막 버스였어요. 제가 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려 주시던 유일한 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습기 자국이 가득했고 낡은 가스버너 하나와 작은 전기난로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굳은 빵 조각과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지요. 유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수비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죠. 금고 열쇠가 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도우려 했어요. 그러자 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수비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일에 반대했지요. 수빈아, 우리 사정도 넉넉하지 않잖니. 남 일에 끼어들면 위험해. 하지만 수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펼쳐져 있었고 지도 밖의 사람을 지도 위로라는 문장이 붉은 볼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는 이상하게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청 민원 시스템을 열고 재개발 구역 철거 예정 세대 명단을 확인했지요. 윤선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류 없는 사람,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녀는 다시 봉투 속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의 세 사람. 그 사진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노선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이 노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결심이 밤 공기 속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창가에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 바람이 꼬리를 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한 구석이 아주 조금 따뜻해진 듯 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수빈은 출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요. 컨테이너에서 본 선미와 윤의 모습이 가슴 한가운데서 계속 띵하는 울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청 별관에 도착하자 민원 창구 앞에는 늘 그렇듯 재개발 관련 항의로 북적였고 상사들은 보고서를 독촉하며 거칠게 종이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수빈은 익숙한 루틴대로 결제를 올리고 회의를 참석하고 현장 지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글자들은 머릿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주저없이 시청 뒤편 도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금고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쥔 채 노량진 신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창구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안전금고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빈은 짧게 대답했지요. 가족이 남긴 자료를 확인하려 합니다. 금고가 보관된 지하실은 조용했습니다. 관리 직원이 번호를 확인하고 금고를 가져왔고 열쇠가 들어가는 순간 수빈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딸깍. 뚜껑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법률 문서 몇 장 그리고 얇은 비닐봉지에 든 돈뭉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선미 씨 임시보호 절차라고 적힌 서류철이었지요. 그 서류에는 아버지가 손으로 적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정식 체류 증명까지 최소 3단계. 첫 단계만이라도 내가 해두었음. 수빈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자신 몰래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류 안에는 선미의 이력, 윤의 출생신고, 불가사유, 임시거주 허가에 필요한 진술서, 초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을 단순히 버스에 태워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을 제도 안으로 들이기 위해 직접 뛰고 서류를 모으고 법률 상담까지 받은 것이었지요. 그때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이 없던 이유, 피곤에 지쳐 일찍 눕던 날들, 고개 숙이고 걷던 뒷모습까지 전부 이 한 가족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마무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러나 마음속 결심과 달리 현실은 훨씬 거칠었습니다. 시청으로 돌아온 수빈을 팀장과 동료들이 불러 세웠습니다. 수빈 씨, 재개발 구역 민원인들과 접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건 위험해. 대체 거긴 왜 간 거야? 규정 위반될 수도 있다고. 그들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수빈은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민원 조사를 위해 방문한 거예요.
하지만 팀장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빈 씨 개인 감정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 아니잖아. 적당히 하자고, 선 넘지 말고. 뒤에서 동료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죠. 그쪽 사람들 조합이랑 얽히면 다친다는 말 있잖아요. 조심해요. 순간 수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량진 금고에서 본 서류와 컨테이너 안에서 보았던 선미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 수빈은 다시 빗속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지요. 선미 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절차 시작해봐요. 선미는 문틈을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유는 바람의 목줄을 살짝 잡고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작았지만 오랜 어둠 속에서 처음 피어난 불빛처럼 보였지요. 그날 밤 수빈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흐릿하게 남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지요. 끝내지 못해 미안하다. 대신 시도하라. 수빈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죠.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그녀의 결심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축축했습니다. 컨테이너 앞 아스팔트에는 밤새 내린 비가 고이듯 선미와 윤의 삶도 오랫동안 한 곳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나 이른 아침 수빈은 한 손에 서류철을 들고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람은 그녀 옆에서 천천히 걸음걸이를 마쳤습니다. 강아지의 발자국이 무릉덩이를 건널 때마다 파문이 흩어졌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선미는 수빈을 바라보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방식의 존중을 건네지 않았지요. 수빈은 조용히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첫 단계 서류는 접수했어요. 오늘은 임시 보호 절차와 주소 이전 신청을 해보려고요. 선미는 손을 떨며 말했다죠. 정말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는 건가요? 수빈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의지이자 유언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끝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수빈의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는 시청에서 재개발 민원을 처리하고 점심시간이면 법률구조공단으로 뛰어갔습니다. 오후엔 외국인 지원센터, 교회 이민 성교회, 무료 변호사 상담을 전전했지요. 퇴근 후엔 다시 재개발 구역을 돌며 선미 가족의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규정과 한계는 그녀를 끊임없이 붙잡았지만 수빈은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끌어냈습니다. 서류 없는 사람도 서류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두신 것처럼요. 그 말은 여러 상담 창구에서 반복되었고 누군가는 그녀의 노력을 감동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신협 금고에서 나온 마지막 서류, 보증인 등록 서류를 손에 들었을 때 수빈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되면 직장 생활에도 위험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반대 역시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아. 이런 일은 너가 짊어질 일이 아니야. 그러나 수빈은 아버지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못 끝내서 미안하다. 대신 시도하라. 그 문장이 다시 한번 그녀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선미와 유는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안전은 아니었지만 지도 밖에서 지도 위로 올라오는 첫걸음이었지요. 새로운 원룸을 구할 때 수빈은 보증인 란을 조심스레 채웠습니다. 서수빈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통장의 이름.
서가 상생기금. 세 사람은 조용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미는 숨을 들이마시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분이 항상 제 버스비를 몰래 내주시던 그 마음이 여기까지 왔군요. 유는 달리는 바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보는 밝음이었고 수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네. 주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윤희도 대한민국 거주자가 된 거고요. 주민등록 번호도 생길 거예요. 윤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저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수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 한 달 뒤 컨테이너가 있던 골목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새벽마다 작은 카트를 끌고 나와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고 첫 손님은 늘 바람과 윤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새 출발이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주기가 되던 날, 가족은 다시 묘역을 찾았습니다. 바람은 지난번처럼 흙을 파지 않고 잔디 위에 조용히 눕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수비는 양철 도시락통을 묘 앞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도에 빈칸 하나 채워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버스 문을 늦게 닫았지요. 누가 더울까 기다리느라. 능선에 바람이 불었고 들꽃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려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수비는 묘를 뒤돌아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에서 사라질 뻔했던 두 삶이 이제는 어엿한 주소를 가진 이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